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향해 가는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여부가 결정되기 전부터 정치권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영웅 국민의힘 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요청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내가 복권 요청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 문제는 저희가 직간접적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복권을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저번 영수회담에서도 좀 언급이 된 부분인지. 영수회담 때는 아니고 뭐 밝히기가 조금 부적절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루트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 정치권 쟁점 짚어보기 전에 방금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윤 대통령과는 2017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태희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힙니다. 2000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7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으로 함께 일한 인연도 있습니다. 심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6기로 이원석 현 검찰총장보다 한 기수 선배입니다. 검찰 내에선 검찰 조직 안정화와 정부 소통 측면에서 필요한 인물이란 목소리가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검찰총장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으로 심우정 현 법무부 차관이 임명이 됐는데, 자,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어떤 분이신가요? 일단 충남 공주 출신이고요. 사법연수원 26기고 학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친이 심대평 전 충남지사고요. 그동안에 검찰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서 기획통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법무부 검찰과장, 기획조정실장, 서울 동부지검장 이런 요직들을 거쳤고 특히 이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을 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무리하게 징계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 징계 반대를 해서 결재 라인에서 배제된 적이 있는 그런 일화가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기획통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그 정권 후반기의 검찰총장으로서 적임자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세간에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현 이원석 검찰총장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도 알려져 있고 중앙지검장과의 갈등도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이 심우정 신임 총장 어떤 역할을 좀 맡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이제 검찰총장 후보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예. 4명의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예. 4명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심우정 후보자 이외에도 임관석, 임관혁, 신자영 그리고 이제 이진동 이렇게 4명이 올라갔는데요. 나머지 3분들은 다 이제 이 특수통들입니다. 즉 윤석열 지금 현재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대표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검찰 내에서 특수통,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분들이에요. 예. 특수라는 게 이제 아시겠지만 주로 부정부패 사건이라든지 권력의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걸 담당했었는데 유일하게 심우정 지금 지명자만 기획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후반기 여러 가지 이제 검찰을 어떤 면에서 통할해야 될 검찰총장에 아마 윤 대통령이 지정한 것은 좀 관리형으로 좀 선정했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최근에 이원석 총장 체제하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 수사와 관련된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갈등이 더 노골화될 경우에 굉장히 어떤 정권의 위험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실제로 어떤 특수수사보다는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심우정 지명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김주현 민정수석과 옛날에 검찰국장과 과장으로서 호흡을 맞춘 이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2014년도에 검찰과장을 했었는데 다시 검찰국장이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거든요. 김주현 그다음에 이제 심우정 라인
이 두 개의 라인으로서 이제 검찰을 전체적으로 좀 관할하겠다라는 취지고 특히 이제 이분이 공주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제 공주 출신이죠. 뭐 그런 어떤 인연들 아마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하반기에 어떤 이 여러 가지 어떤 갈등들 또 이 권력 내부의 어떤 대한 수사 이런 것보다는 실적으로 전반적인 검찰의 어떤 운영을 관리형으로 가져가겠다 이런 어떤 신념하에서 이번에 심우정 씨를 지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치권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셨듯이 지금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여부를 놓고 여야가 지금 큰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는 여러 루트로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대통령실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이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면 복권 관련돼 가지고 진실 공방이 있었던 게 사실 저는 거의 처음 보는 장면 같은데요. 지금 이 대표 측은 또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여권 측 관계자가 이 대표 쪽에다가 용산에서 경쟁자를 제안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했었다. 그런데 이재명 당시 대표가 나는 그런 방향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일축했다라는 주장도 지금 같이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아마 당시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해서 그 여권 쪽에 이런 그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과정 속에 이게 진실 공방으로 나올 이유가 저는 무엇인가라는 좀 의아함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런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대표 측 관계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여권의 인사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어떤 그 이 복권 사면 복권에 관련된 고유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느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여권에서는 2022년에 이미 복권이 잠정 결정된 사안이다. 총선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면과 복권을 분리했고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도 2022년에 결정된 거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동훈 대표는 2022년 당시에도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은 뿌리를 봐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한 정치인의 복권을 놓고 이렇게 논란이 뜨거웠던 적이 없는데 그 원인은 김경수 전 지사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 드루킹 사건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게 2021년 7월입니다. 만으로 3년이 넘게 지났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의 그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피해자가 누굽니까? 법리적으로 보면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포털이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분들이 피해자고 나아가서는 그 댓글 조작으로 인해서 선택의 오인을 겪게 되었던 우리 국민 전체, 나아가서 우리 민주주의, 선거제도의 공정 이런 것들이 피해입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들로부터 누구에게 지금 김경수 지사가 용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건 본인이 사과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든 논란은 사실 김경수 전 지사라고 하는 장본인이 좀 결자 해지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측은 지난 4월이죠. 영수회담을 앞두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는 주장인데 뭐 당시 통화 내용, 오간 자료 등이 있으니까 이걸 좀 살펴보면 진실 여부를 좀 쉽게 가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또 이것과 관련돼서 다양한 루트로 이재명 후보 입에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진실 공방 차원에서 또 이걸 밝히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권에서 오간 문자나 이런 연락들을 이렇게 요즘은 너무 당연시하면서 문자와 통화 내역들, 녹취록들을 공개하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공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당 그 전당대회 그 과정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왜 그런 질문과 왜 그런 답변이 나왔는가? 아무래도 김경주 전 지사의 그 복권 얘기가 나오자, 복권 사실이 나오자 친명 쪽에서는 불편해하는 건 아니냐, 뭐 야권 분열론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나도 이런저런 루트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대통령의 사면 복권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추천을 받고 그거를 종합해서 행사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요청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건 아니고 아마 그 요청한 다양한 루트 중에 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김경주 전 지사가 뭐 본인의 이런 뭐
범죄 사실에 대해서 뭐 인정 안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네. 그러면은 이번에 같이 사면되고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역시나 민주주의 파괴를 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한 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그 회고록을 통해서 이런 국정농단 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정하고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그럼 이분들에 대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는 똑같은 그 잣대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김경수 복권을 놓고 친명과 비명 간의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는데 자,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는 오히려 본인이 복권 요청을 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정치적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은 다른 분들과는 달리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복권 문제는 차기 대권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논쟁이 되는 겁니다. 뭐 다른 분들 사면 복권 분들 뭐 반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김경수 전 지사는 이번 복권으로 인해서 사실상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 전 정성호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복권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이게 아마 이재명 전 대표의 본심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난번 영수회담 할 때도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 표명은 왜냐 당 전 대표 될 수 있는 분이 내가 반대했다라고는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왜냐 같은 이제 야권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내가 찬성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밑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 당장 지금 이제 친문과 친노 이런 어떤 세력들이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뭉쳐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이재명 전 대표의 리더십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걸 반길 리는 없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전당대회가 곧 있는 상황에서 바로 이게 복권한다는 것은 결국은 야권 내 내부의 어떤 분열, 새로운 구심, 당장 김두관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김경수가 대권 후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과 실질적인 어떤 내심, 이거는 좀 다를 수가 있다. 그리고 지난 영수회담 때도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 뭐 전달받는 거 없다고 그러지만 제가 알기로는 물밑에서 부정적인 어떤 입장들이 오고 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수회담 당시 부정적인 입장이 오갔다. 민주당 측의 입장도 또 뭐 들어봐야 할 것 같긴 한데요. 말씀하셨지만 김경수 전 지사 복권설이 나오면서 민주당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두관 당대표 후보 차기 대선에서 후보가 많아졌다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를 겨냥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두관 후보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포함해서 우리 당의 많은 대선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권이 예상되는 김경수 전 도지사도 있지 않습니까? 당 대선 후보를 다변화해서 차기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야유를 보내고 있는 이게 우리 당이 정상적인 민주당입니까?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후보는 다양하고 많을수록 좋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김두관 후보는 김경수 전 지사를 대선 후보로 지목을 했는데 뭐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등 이 다양한 대선 후보의 부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요, 김경수 전 지사가 설령 복권이 되더라도 저는 대선 후보로서 파괴력이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김경수 전 지사는 본인의 경력이라고 할 것이 국회의원 2년, 그다음에 도지사 3년 한 것인데 그나마도 본인의 능력으로 됐다기보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광으로 된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게다가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대부분 희석됐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왜 저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 하에서 조그마한 경쟁의 틈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배타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박찬대 의원을 당원존에서 공개적으로 옆에 앉혀서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원내대표 레이스를 사실상 정리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지금 최고위원 경선도 김민석 의원을 자기 승합차 옆에 태워서 유튜브 찍고 김민석은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나와 이렇게 하니까 4등에서 1등으로 수직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경쟁도 본인의 뜻에 반하면 용납하지 않는 것이 그 1급 체제 속성이기 때문에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상품성이나 파괴력과는 별개로 민주당에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후보는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과연 이 진짜 이재명 전 대표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한 후보는 많을수록 좋고 다양한 경쟁자가 있을 때 이것이 다원주의적 민주주의에 맞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맞을 거라고 봐요. 지금 그 좀 전에 저기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1급 체제 특성이 그런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면 당 내에서 이런 분란 같은 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목소리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당내에서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만 지금의 현재 민주당에서 과연 앞으로 대선 후보를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먼 얘기다. 지금 당장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확고한 리더십을 지금 가지고 있는 시기고 이런 리더십이 앞으로 상당 기간은 계속 될 거다라는 그 예상이 들고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어떤 정치적 활동 또는 대선에 참여할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지금 외국에 나가 있고 또 올 연말에 들어와서도 앞으로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갖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뭐 영화 마이너리 리포트 찍듯이 이 사람은 앞으로 이런 정치적 경로를 밟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사과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뭐 복권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비판은 온당하지 않다. 이 앞으로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상황들을 다 지켜본 이후에 말씀드리고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해진 바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 만약에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면 아무래도 뭐 정치인이만큼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어떤 1대1 경쟁 구도랄까요? 형성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야,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사실은 지금 지난번 공천 과정에서 소위 이제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 또 친문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비명 행사해버렸습니다. 공천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부 다 원외에 나와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앞으로 그냥 가만히 있겠는가?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정치라는 게 결국은 새로운 어떤 결사체를 만들고 힘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이제 비롯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구심점이에요. 즉 구심점이 없으면 사실상 이게 아무리 뭐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사실 친노와 친문의 적통성, 즉 친노, 즉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측근이었고,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이 세력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김경수 전 지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뭐 경력이나 이런 거에 어떤 뭐 이것 자체가 대권 후보 된다는 게 아니라 두 어떤 친노와 친문의 상징성을 갖고 이 상징성이 결국은 지금의 친명 체제와 대결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깃발을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공천 배제된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김동연 지사한테 가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별도로 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물밑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오는 10월에 있을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사건에 대한 이제 선거 공판, 이게 만약에 피선거권이 어쩌면 박탈될 수 있는 그런 형이 나온다고 그러면 굉장히 아마 화력이 셀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럼 과연 그러면 그 지지자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고민했을 때 뭉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친노 친문 세력들이 이 이재명 체제에 반발해서 하나의 세력으로서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그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표 측도 두려움이 있는 거고, 또 여권 입장에서는 지금 뭐 대통령실은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뭐 은근히 좀 기대하는 측면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것 자체가 과연 여권에 유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정치는 생물이고 또 여러 요인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중 가장 큰 요인이 특히 이재명 전 대표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또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빠르면 이제 10월쯤에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이걸 계기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결과에 따라서 비명계가 집결된 김경수 전 지사를 중심으로 집결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뭐 시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이재명 대표의 1심이 10월쯤 나오고 그리고 이 김경수 지사가 지금 외국에 가 있는데 12월쯤 귀국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는 공교롭게 맞아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럴 파괴력이나 그런 힘은 아직 없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면은 일단 친명계로 뭉쳐져 있는 이 세력들이 1심 판결만으로 뭔가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만으로 뭔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무너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친명 진영에서 뭔가 김경수 전 지사를 뭐 경계한다거나 뭐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재명 그 전 대표,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주어진 가장 큰 변수는 본인의 이 사법 리스크이기 때문에 다른 뭔가 대안이 있다 없다 이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뭔가 그 10월에 1심 판결이 난다고 해서 또 김경수 전 지사가 12월에 귀국을 한다고 해서 뭔가 당내에 뭔가 분란이 좀 더 커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90% 가까운 누적 득표를 이어가면서 정말 압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전 저희가 영상 봤지만 김두관 후보가 이재명 1극 체제를 좀 비판하는 연설을 하자 객석에서 소리는 조금 전은 잘 안 들렸습니다. 막 야유가 쏟아졌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두관 후보가 지금 저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김두관 후보는 아주 확고하게 이재명 전 대표의 1극 체제는 언젠가 무너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본인은 그 새벽이 오는 때를 보고 지금부터 그런 말을 쌓아놓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일단 민주당은 지난번에 이재명 전 대표가 1극 체제 아니다. 1극은 맞지만 체제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1극 생태계에 가까워요. 1극 체제를 넘어서. 비명이라고 하는 분들은 지난 총선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낙선을 하고 일종의 천연기념물처럼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태계가 현저하게 지금 균형이 깨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생태계는 천적이 없어져서 한쪽이 너무 많아지면은 나중에 그 많아진 그 개체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절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민주당도 지금 이 1극 생태계에서 지나치게 친명일색으로 되어 있을 때 나중에 이재명 전 대표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면은 큰 위험이 발생합니다. 진공 상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김두관 후보가 그런 지점을 지금 타격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그때가 됐을 때 어떤 진공 상태가 형성이 되면은 한 번의 비명이나 반명으로 질서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진통과 혼란을 겪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그걸 나중에 수습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지금부터 민주당원과 지지층에게 드러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하고 있는 정봉주 후보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다고 폭로해서 또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의 목소리와 정봉주 후보의 입장 함께 들어보시죠. 그보다 본인은 훨씬 더 격앙돼 있어요.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최고위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 상당히 열받아 있고 만장일치제야 최고위원회. 두고 봐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는지. 조그마한 비판도 못 참는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가 출신이라서 그렇다. 그런 사람들 대통령 되면 안 된다. 표본이 윤석열이다. 저 정봉주를 죽이기 위해서 저 정봉주에 대한 음해와 모략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동지들의 질타가 너무 아픕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정봉주 후보는 음해와 모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박원석 전 의원하고 통화를 했는지 또 통화의 내용이 정말 구체적으로 저 내용이 맞는지 이 부분도 아직은 본인 입으로 확인한 건 없어요.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이번 주까지 오늘 이제 대전 세종 지역 그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마지막에 이제 다음 주에 서울까지 하면 끝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투표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정봉주 후보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최고위원회 5명을 뽑는 그 5명 안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위기적 순간이 왔기 때문에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매우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내일쯤 어떤 본인의 입장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봉주 후보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과연 얼만큼이나 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주말 경선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입장을 좀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박원석 의원이 지금 이 민주당에 소속되어 계신 분도 아니신데 전 의원께서 이렇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발언을 왜 갑자기 하셨을까? 진짜 좀 뭔가 좀 저는 다른 손길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내주 초 밝히겠다는 공식 입장이 뭔지 또 주목이 됩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요, 이 정봉주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전 대표와 정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두 사람 간의 이 앙숙은 꽤 뿌리가 깊습니다. 예전에 아마 그 기억난 대통합민주신당 때인가요? 그때 이제 이 정봉주 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손학규의 대표였고 이재명 대표는 정동영계의 대표였어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서 거의 몸싸움까지 가는 지경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정봉주 후보가 꽤 민주당 영향이 컸습니다. 그때 아마 공주교도소에 구속돼 있을 때인가요? 그때 아마 뭐 이 나온 후보들이 다 정봉주 한번 만나면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후보로 뭐 되는 이런 경우였거든요. 굉장히 당의 영향이 컸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정봉주 후보는 나름대로 낙검수라든지 이걸 통해서 민주당 지지층들에게 꽤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꽤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후보 이 지지자들이 부채의식이 있어요. 그동안 고생했는데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등등에 대한.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죠. 왜냐하면 본인 바로 옆에 예를 들어서 정봉주 최고위원이 앉아 있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아마 이재명 대표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제 김민석 후보에 대한 지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아마 그 정봉주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참지 못했을 거예요. 즉 본인은 이 민주당에 뿌리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문제는 자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음해를 하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아마 지금 임계점에 달한 걸로 저는 봐요. 그럼 아마 내일 좀 정도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어떤 지금 지지층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갈 경우에 꽤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봉주 후보가 꽤 영향력을 발휘할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꽤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여당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광복절 복권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도 속내가 복잡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그러자 친윤 인사들이 왜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냐, 이 당정 갈등이 우려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러자 또 한 대표 측은요, 아니, 당정 갈등이 우려되면 아무 말도 못하냐 이렇게 또 맞서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요, 대통령의 그 사면 복권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 고유 권한은 고도로 존중돼야 됩니다. 그런데 존중이 돼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또 당원 지지층의 여론을 수렴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당원 게시판이라든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김경수 전 지사는 이렇게 한 번도 본인의 범행을 인정한 적도 없고 사과한 적도 없고 반성한 적도 없고 그래서 용서받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이 선거 범죄 자체가 당시 기소됐던 내용만 보더라도 8,800만 회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댓글 조작을 해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중대 범죄였는데 과연 이런 사람을 사면까지 시켜줬으면 됐지 그러면은 복권을 시켜서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냐. 이런 일각의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당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정당은 그런 여론을 수렴을 했으면은 뭔가 그런 여론을 전달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단 말이죠. 그때도 반대하고 지금도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어떤 생각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이유들,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뭐 알려져 있고, 제가 알기로도 원래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반대를 했고, 그 반대로 인해서 사실상의 그 윤한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라는 평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바꾸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 측에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신임 그 여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과 반대되는 생각에 대해서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을 뭐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서 지금 전국 교착 상태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고 과감하게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되는 목소리도 내고 한다면은 그런 와중에 저런 목소리를 냈다면은 더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뭔가 선택적으로만 대통령실에 반대되는 목소리를 내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대표의 반대 사실이 알려지자 친윤계 권선동 의원은 신중했으면 한다 이렇게 또 꼬집고 나왔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내부적으로 충분히 소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배경과 이유가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원칙이 없어져 버리면 국민적인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특히 이 문제는 보수층들이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선에 어떤 면에서는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 한 범죄인데 문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경수 전 지사라는 분은 앞으로 정치를 안 할 뿐이 아닙니다. 즉 앞으로 어쩌면 정권 다음 대선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이런 분을 복권시켜 줄 때는 나름대로 여권과의 어떤 전체적인 공감대 속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문제는 윤 대통령이 원래 처음에 좀 본인이 하겠다는 뜻이 있다가 최근에는 안 하는 쪽으로 갔다가 갑작스럽게 이 휴가지에서 이제 하는 쪽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배경이 뭘까라는 분명인데,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박영선 총리,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실장 이 안이 한번 보도가 있었잖아요. 예. 그 보도와 어떤 면에서 보면 맥을 좀 같이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인사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이 어떤 뭐 특혜를 준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수층 내에서 조금의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지난 총선 때 보면 조국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야권의 파이를 키워줘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 당시에 조국 대표가 등장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들 총선에 큰 영향이 없을 걸로 봤어요. 근데 반면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 반대하고 친노 친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들이 조국 전 대표에게 결집을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다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사태도 결국은 지금 현재 여권이 확장을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만약에 김경수 지사로 대표되는 이분들이 그 영역들을 만약에 새로운 어떤 자기들을 뭉쳐버리면 여권 입장에서는 파이가 작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즉 장기적으로 볼 때는 여권이 앞으로 차기 대선 구도 등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문제를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그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 것이고 사전에 어떤 이 문제와 관련된 전혀 교감이나 논의가 없었다는 부분 아마 이 부분도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이 잠룡 김경수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차기 권력 구도를 흔들기 위해서다. 이런 시선도 일각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혹시 한동훈보다 김경수 손을 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렇게 반대의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좀 그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사면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 한동훈 대표는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번 사면 복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특히 그 여권의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지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같이 사면과 복권을 같이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얘기는 쏙 빼놓고 마치 이 사면이 김경수 전 지사 한 사람만을 위한 사면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그 김경수 전 지사가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뭐 그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러면서 사과조차도 안 했다 그러는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 예산으로 댓글 부대 운영했잖아요. 그리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해서 징역 14년 2개월을 받았고 그거를 감형해주고 그리고 형기의 51%만 채운 상태에서 가석방 시켜준 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면과 복권을 또 시켜준다 그래요. 불과 1년 만에. 이것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예. 반대를 하는 명분이라면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반대 명분이라면 그렇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그렇다면 아마 저는 그 진정성을 10분 이해할 텐데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지금 이 용산도 그렇고 마치 이 사면과 복권을 정략적인 이유에서만 이 부분을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뭐 본인들의 그 차기 구도라든지 대선 구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자, 공정한 잣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논평을 할 때는요.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다고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하고 한 3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그 드루킹 일당의 댓글 순위 조작이 무려 8,800만 회나 되지 않았습니까? 양에 있어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 김경수 전 지사처럼 아주 후한무치하게 본인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뭐라고 말합니까? 21년 7월에 유죄가 확정됐을 때도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었고요. 22년 12월에 그 사면이 논의될 때도 가석방 불원서라는 걸 공개를 해서 처음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적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무슨 사면 복권 된다고 해서 본인이 정치한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지난번에 봉화마을에 왔을 때도 마치 상주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면서 우리 정치가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상 앞으로 정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조금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도 사실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두 사람은 매우 많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전 지사의 복권 문제로 또 차기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과거에 김 전 지사를 향해 직격했는데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그 사람은 오히려 형이 너무 적어요.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한 중대범죄 아니겠어요? 만기 출소해도 모자랄 정도여서 복권 안 된다. 저는 안 된다. 네. 그게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는 거고 다시는 이런 여론 조작 사건이 없게 만드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중도 이미지가 안철수 의원과 겹쳐서 반대를 하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떤 김경수 지사의 어떤 이 복권 자체가 대권 구도에 있어서 좀 친노 친문이 어떤 면 앞으로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중도 영역의 확장 이 부분에 어떤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한동훈 대표도 그렇지만 각 주자들이 굉장히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대선 구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양쪽에 이제 있는 거가 중도가 한 뭐 20-30%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누가 장악하느냐 이 경쟁이 치열할 텐데 이제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대선에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대선에 어떤 이 사건으로 한 사람인데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게 한다. 이거 자체가 과연 맞느냐에 대한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를 하지 않으니까 별 문제이지만 김경수 지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분에게 대선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전체적인 판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떤 저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금 안철수 의원도 좀 몇만 회, 몇 천만 회 이 횟수를 얘기하는데 횟수로 우열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공색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공무원 집단을 대동해서 그거를 이끌면서 댓글 조작을 했다는 게 훨씬 더 심각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열을 따지는 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글쎄요 김경수 전 지사가 아직 뭐 복권이 될 예정이고 뭐 어떻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를 복귀하겠다? 그런 글쎄요 뭐 봉화마을에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 상주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의 정치 복귀 메시지다. 너무 과한 공격이라 생각하고요. 나중에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사면복권 만약 받게 되더라도 국민들 다 알고 계십니다. 끝까지 죄를 부정한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복권이 되더라도 국민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결국 그건 유권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벌써부터 뭐 견제하고 있다. 벌써부터 차기 대선 구도에 영향을 주는 거를 방지하고 있다. 글쎄요. 아직 너무 섣부른 판단들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